2022년 8월 21일 한 남성이 흰색 차량에서 뛰쳐나와 치과의사 쉬리리에게 총기를 이용해 3발을 연달아 쏜 후 신속하게 차에 올라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Unknown reason, the individual fired multiple rounds, striking the victim. This crime was senseless, unfortunate, and the Little Saigon area has been impacted by violence over the last several weeks.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Police is not really reliable, you know. Like, call them, they don't come. 쉬리리의 남자친구 넬슨은 왜 경찰에 체포된 후 스스로 생을 마쳤을까요? 그는 쉬리리를 해친 범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Much I appreciate it and loved her. And it's very special. Nelson held Lily in his arms until the ambulance arrived.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발생한 중국계 미국인 치과 의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화교, 특히 쉬리리와 같은 이민 1세들은 특별한 가족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낯선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과 노동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나라도 천국은 없으며 사회 불안, 사격 도구의 무분별한 확산, 인종차별의 증가는 이미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저렴한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클랜드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더 많은 취업 기회 덕분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개발 끝에 오클랜드의 중국계 비즈니스 구역이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과 규모가 비슷할 정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쉬리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커뮤니티에서 부유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1962년 8월 4일에 태어난 쉬리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상하이 교통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85년 23세의 나이로 의과대학 국악내과를 졸업한 쉬리리는 상하이 교통대학 의과대학 부속 제9인민병원에 근무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쉬리리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몇 년 후 쉬리리의 남편에게는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족의 미래와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쉬리리는 미국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1994년 32세의 나이에 그녀는 어린 아들 루이와 동반 비자로 미국 아이오와주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졸업한 후 가족은 아이오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쉬리리의 남편은 이 시기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쉬리리는 아들 루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남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원치 않는 이별을 한 후 쉬리리는 이 낯선 나라에서 싱글맘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존경받는 치과의사였던 그녀는 거의 40세의 나이에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습니다. 되돌아갈 길이 없고 자신과 어린 아이를 위해 이겨내야 할 그녀는 남편의 재정적 지원 없이 아들을 돌보면서 가족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쉬리리는 낮에 다른 집에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이 수입만으로는 집세와 아이들 학비, 생활비를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했고 아들의 생일에는 선물을 사줄 여윳돈이 없어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아들을 위해 직접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만 공부할 수 있는 쉬리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공부해야 했습니다. 치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더 상위 레벨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 그녀는 사전을 구입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치과 의사가 되어야만 이 공경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달린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입학했고 인턴 기간을 걸쳐 치과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의 치과를 개업한 그녀는 뛰어난 의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성공적으로 치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쉬리리는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고 가난한 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하곤 했습니다. 쉬리리의 투명한 병원 운영 방식 덕분에 작은 규모의 치과는 매일 예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속하게 돈을 벌기 시작한 쉬리리는 인근 카스트로 밸리에 두 번째 치과를 오픈하고 초창기에 3명이던 직원을 14명으로 늘렸습니다. 치과병원 2개를 운영하는 쉬리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티고 빠르게 재산을 모아서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1억 원의 별장을 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상해에 투자용 주택 한 채를 샀으며 부동산 외에 생명보험, 신탁기금 등 기타 회사에도 투자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신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고객 중 한 명이 자기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수년간 재무 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돈을 투자해야 한다면 연락해보길 권유했습니다. 그는 바로 쉬리리보다 13살 연상인 넬슨이었습니다. 넬슨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보험 및 재무관리 사업에 수년간 종사하고 1977년에 자신의 투자회사인 웨스펙을 설립했습니다. 넬슨과 쉬리리는 만난 후 금방 친구가 되었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친구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평소에 포르쉐나 벤틀리를 타고 다닌 넬슨은 쉬리리처럼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했고 넬슨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2022년 당시 두 사람은 이미 10년 넘게 동거했지만 결혼 계획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70대인 넬슨은 은퇴 후 취미로 노래를 불렀고 쉬리리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하며 나머지 시간은 발레 연습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4일 쉬리리의 60세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들이 작지만 행복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날이 쉬리리가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7일 후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2021년 8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경 쉬리리와 넬슨은 함께 리틀 사이곤 근처에 있는 마사지 숍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 넬슨은 벤츠를 운전하고 있었고 쉬리리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은 마사지 숍에 도착하여 주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얀 렉서스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범인은 갑자기 뛰어내려 차에서 내리던 쉬리리를 향해 연달아 3번을 쏜 후 차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넬슨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20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위독한 상태에 빠진 쉬리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에 숨졌습니다. Which I appreciated and loved her. And it's very special. Nelson Shaw held a special bond with his longtime partner, Lily Sue, an immigrant from China who blossomed into a highly accomplished and beloved dentist with practices in Oakland's Chinatown and Castro Valley. Literally all her businesses came from referral after referral after referral because people trusted her. I heard 2 or 3 bang bang bangs. Ran around the side of the car and then she was on the ground. She was semi-conscious, not able to really respond. Nelson held Lily in his arms until the ambulance arrived. Later that evening, she was pronounced dead at the hospital. 쉬리리 사건은 즉시 이 지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중국인 커뮤니티는 최근 아시아인,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다음 날인 8월 22일에 현지 중국인들은 아시아인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쉬리리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7월 17일에 한 중국 음식 배달원도 리틀 사이공 인근에서 숨졌습니다. 당일 오전
차 안에 앉아 다음 배달 주문을 기다리던 중 두 남자가 다가와 갑자기 차 문을 열더니 강도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배달원이 저항하자 두 범인은 그에게 바로 사격했고 결국 배달원은 숨졌습니다. 그 후 두 남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빠르게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52세인 배달원은 물류창고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지만 가정 수입을 더 보태려고 주말 쉬는 시간에도 배달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배달원이 숨진 지 2주 만에 2022년 8월 1일 리틀 사이공 커뮤니티의 여러 상점이 또다시 피해를 보았습니다. 4명의 강도는 저녁에 인근 식당 세탁소 등에 침입하여 큰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에 있던 재물들을 털었습니다. 심지어 보안문, 감시카메라, 경보 시스템이 있어도 강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장을 뚫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보가 울린 시각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3시간이 걸렸고 4명의 강도는 한참 전에 이미 달아났습니다. I just want to know why they came like 2 hours later. V&J Fusion restaurant owner Simon Liu says the slow response sends an invitation to burglars to hit up all Oakland businesses. Police is not really reliable, you know? Like, call them, they don't come. When I sit in the car, I have to look around because I think that someone's going to rob me. You know, what kind of Oakland are we living in? Chris and his roommate are fed up. Both are moving out. My plan is to get the hell out of Oakland. That's been my plan for a while, and it's just progressing more to a much greater degree. 고난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쉬리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과 분노가 이 순간에 완전히 폭발했죠. 그들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와 강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비난했습니다. Asian Americans being targeted. I ask the council, I ask the chief, when is it ever going to stop? 對呢件嘅事情非常憤恨。 Why? Why is it happening? It's the same thing. It was a lot of empty promises. One of the ways to address this kind of crime is to have a presence of police in the neighborhood. We know that this has not been happening just for a few months or a few years. It's been happening for decades. And we know that that type of targeting of our community has to stop. 큰 압박 속에서 오클랜드 지역의 경찰은 증원되었고 용의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모두가 쉬리리 사건을 중국인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때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중국인 사업가인 예즈하오는 주로 감시 장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쉬리리와 넬슨이 간 마사지숍 내부의 감시 카메라도 예즈하오가 설치한 것입니다. 쉬리리 사건 후 예즈하오는 CCTV에서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하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일 용의자는 최소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용의자는 차에서 내린 후 가까운 운전자인 넬슨을 피하고 한 바퀴를 크게 돌며 쉬리리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도 없이 쏜 뒤 아무런 금품도 챙기지 않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만약 용의자의 인종차별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왜 가장 가까이 있던 넬슨을 놔두고 더 멀리 있던 쉬리리를 쐈을까요? 쉬리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강도였다면 왜 금품을 탐내지 않고 그냥 쏘기만 했을까요? 예즈하오는 CCTV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용의자가 탄 흰색 차량은 범행 30분 전부터 쉬리리를 기다리는 듯이 주변 도로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차 2대가 지나가기도 했죠. 보통 주변에서 경찰차가 순찰하는 것을 본 강도들은 다른 안전한 장소를 찾아 범행을 시도하며 계속 같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용의자는 쉬리리가 올 것을 미리 알았는지 근처 거리에
큰 나무 밑에 주차했습니다. 그 후 벤츠차가 지나가자 흰색 차는 곧바로 뒤쫓아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즈아오는 경찰에게 CCTV 영상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슈리리의 배우자인 73세의 넬슨을 의심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사건 당일 마사지 예약은 넬슨이 전화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슈리리의 지인들은 슈리리 본인이 그 마사지숍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슈리리가 숨진 후 남자친구인 넬슨은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 돈으로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넬슨은 이미 슈리리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점유하고 그녀 몰래 보험 중개인과도 연락했습니다. 넬슨은 슈리리의 중개인에게 그녀 명의로 된 거액의 보험금을 넬슨 자신과 본인의 아들 앞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넬슨의 최종 목표는 1200만에서 1400만 달러, 하나로 약 154억에서 180억 원에 달하는 슈리리의 재산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건 이후 넬슨은 언론 앞에서 매우 슬픈 척했지만 슈리리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슈리리의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의 친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사건 직후 부유한 넬슨은 포상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현지 경찰과 중국 커뮤니티를 통해 2만 달러, 하나로 약 2,582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모금했습니다. 경찰은 넬슨의 휴대폰 기록을 추적한 결과 넬슨은 사건 한 달 전부터 하심 바순이라는 남성과 연락해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35세의 하심은 세미프로 테니스 선수로 활동했으며 국제 테니스 연맹 홈페이지에는 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넬슨은 테니스를 좋아했고 그의 코치이자 친구인 하심은 평소에도 넬슨과 자주 만났습니다. 경찰은 넬슨이 하심을 고용하고 7월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추정합니다. 하심은 그날 슈리리의 일정을 미리 알고 있어 인근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하심은 테니스 선수 이전에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하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해맑고 열정적인 하심은 농지 상업화를 반대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오클랜드의 한 농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소유였습니다. 버클리는 농업 연구를 마친 후 농지를 상업용 용도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심이 속한 커뮤니티의 환경운동가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심은 이 당시 시위 행진 중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여 체포 후 경찰서에 지문과 DNA를 등록했습니다. 이후 슈리리 사건 당일 CCTV를 통해 용의자가 너무 빨리 달려서 슈리리의 차를 우회전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차 트렁크에 대고 속도를 늦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경찰은 트렁크에서 용의자의 지문과 DNA를 채취할 수 있었고 그 지문은 하심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인 10월 27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고 하심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여러 개의 사격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슈리리를 숨지게 한 범행 도구였습니다. 하심을 체포하는 동시에 경찰은 넬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인 10월 28일 오후 2시경 73세의 넬슨이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This is not a case about race. This is a case about greed. Some try to use this case as a way of dividing our community. My hope is that we can come together and support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as we have all experienced this tragedy. 넬슨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사건의 몇몇 부분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범행 동기입니다. 재산으로 볼 때 부동산을 제외하고 자동차만 해도 BMW,
포르쉐, 벤틀리, 총 3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넬슨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죠. 또한 슈리리의 친구들은 넬슨과 슈리리가 10년 넘게 사귀어 왔으며 사이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넬슨을 만난 후 슈리리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넬슨은 평소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는 편이었죠. 그래서 슈리리는 넬슨을 위하여 발레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신감 넘쳤던 슈리리는 넬슨과 사귀고 나서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몸매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슈리리의 친구는 사건 며칠 전 슈리리가 넬슨과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넬슨에게 범행 동기가 되었지 않았나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넬슨의 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넬슨에 대해 깊이 알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숨진 소식을 듣고 슬프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was one of his best manipulations to put on the theatrics. When I watched that, it just reminded me of things he's done his whole life, which is to manipulate people. For me, it's been like a huge, ominous monkey off my back. He grabbed the phone off the wall and he threw it, and it split my nose, cracked my nose so it broke and was bleeding everywhere. He says his father's narcissism broke their family apart. He had lots of other companions, female companions, I'm sure. He says his father had sociopathic tendencies and was incapable of empathy. 슈리리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용의자 하심은 재판을 기다리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도주를 도운 다른 용의자는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별다른 소식은 없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목격된 흰색 테슬라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 차량이 도주한 운전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넬슨이 체포되기 5일 전인 10월 22일, 그는 슈리리를 기념하는 자선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50에서 200달러, 하나로 약 64,500원에서 25만 8천원이었습니다. 기획자인 넬슨은 콘서트에서 여러 곡을 노래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넬슨은 눈에 달빛이 비치는 소녀가 내 손에 손을 넣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옛날 일이었고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아마도 슈리리가 그에게 느꼈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리리는 넬슨이 나르시시스트일 뿐만 아니라 연기를 잘하는 변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진심을 다해 사랑을 베풀었죠.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기애가 강하고 통제욕이 강한 연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죠? 여러분 모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